별빛이 고요히 내려앉은 밤, 별꽃 낭독이 속삭입니다. 한강의 물결, 대학로의 벚꽃, 설악산의 전설 속에서 추리와 로맨스, 판타지가 피어납니다. 이 아늑한 다락방에서 당신의 마음을 흔드는 이야기를 함께 들어볼까요? 새로운 시집의 마지막 시 한 구절을 완성하지 못해 서울을 떠나온 시인, 다운. 그는 발길 닿는 대로 걷다. 제주의 한적한 해안마을 권령리에 머물게 됩니다. 선인장 군락과 검은 현무암이 어우러진 신비로운 풍경 속에서 다온은 매일같이 바닷가를 산책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자신의 뒤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하얀 여우 한 마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서울의 잿빛 하늘과 숨막히는 소음 속에서 시인 다온의 영감은 바싹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집의 출간일은 다가오는데 마지막 시의 마지막 한 구절이 몇 달째 그의 발목을 잡고 있었죠. 사랑이라는 진부하고도 어려운 주제 앞에서 그의 언어는 힘을 잃고 흩어지기만 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었습니다. 텅 빈 원고와 마주하는 고통, 기다림에 지친 출판사의 눈치,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감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무작정 떠났습니다. 행선지도 계획도 없이 그저 가장 먼 곳으로 가는 비행기표 한 장을 끊었을 뿐입니다. 그렇게 그의 발길이 닿은 곳은 제주였습니다. 제주의 수많은 유명 관광지를 지나 그는 마치 무언가에 이끌리기라도 한 듯 가장 서쪽 끝에 자리 앉았고 한적한 해안마을 권령리에 짐을 풀었습니다. 그곳은 다른 해변처럼 고운 모래사장 대신 검고 투박한 현무암이 해안선을 따라 끝없이 펼쳐져 있는 기묘한 풍경을 가진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검은 바위들 틈새로 끈질긴 생명력의 상징인 초록빛 선인장들이 군락을 이루고 있었죠. 낯설고 조금은 황량하기까지 한 그 풍경 속에서 다온은 역설적이게도 마음의 평온을 느꼈습니다. 그는 원령리의 작은 민박집에 머물며 매일같이 바닷가를 산책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마쳤습니다. 밀려왔다 쓸려나가는 파도 소리를 듣고 짠내 섞인 바닷바람을 맞으며 이름 모를 바닷새들의 울음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는 억지로 시를 쓰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텅 빈 마음을 제주의 자연으로 채우며 스스로 치유될 시간을 주기로 했습니다. 기묘한 동행이 시작된 것은 그가 제주에 온 지 닷새째 되던 날의 해질녘이었습니다. 하루 중 가장 아름다운 시간, 하늘과 바다가 온통 붉은 빛과 보랏빛으로 물드는 그 순간에 다온은 어김없이 해안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파도 소리와 바람 소리 외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은 고요함 속에서 그는 문득 자신 외에 또 다른 존재의 기척을 느꼈습니다. 뒤를 돌아보았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잘못 느꼈나 싶어 다시 발걸음을 옮기자 또다시 등 뒤에서 살아가고 풀숲이 스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는 이번엔 걸음을 멈추고 가만히 서서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그의 뒤편에 있는 커다란 현무암 바위 뒤에서 작고 하얀 무언가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여우였습니다. 온몸이 마치 흰 눈처럼 새하얀 털로 뒤덮인 아름다운 여우 한 마리였습니다. 다온은 숨을 멈췄습니다. 제주에 야생 여우가 있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혹시 근처에서 키우던 개가 아닐까 싶었지만 뾰족한 주둥이와 길고 풍성한 꼬리, 그리고 무엇보다 샛노란 눈동자는 영락없는 여우의 것이었습니다. 여우는 다온을 발견하고는 놀란 듯 재빨리 바위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하지만 호기심을 이기지 못했는지 이내 다시 고개를 빼꼼 내밀어 다온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숨바꼭질을 하는 어린아이 같아 다온은 저도 모르게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여우를 놀라게 하지 않기 위해 천천히 몸을 돌려 다시 제 갈 길을 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신경은 온통 등 뒤에 하얀 여우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여우는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나타났습니다. 다온이 해안길을 산책할 때마다 녀석은 늘 20m쯤의 일정한 거리를 두고
그림자처럼 그의 뒤를 따랐습니다. 다온이 걸으면 걷고 멈추면 멈췄습니다. 처음에는 경계심을 풀지 않고 멀리서 지켜보기만 하던 여우는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그 거리를 좁혀왔습니다. 다온은 녀석이 자신을 해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녀석의 노란 눈동자에는 경계심보다는 순수한 호기심이 더 가득 담겨 있었으니까요. 다온은 이 기묘한 동행에 점차 익숙해졌습니다. 아니, 오히려 매일 해 진녘이 되면 오늘은 그 하얀 여우가 또 나타나 줄까 하고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녀석은 그에게 말을 걸지도 만져달라고 다가오지도 않았지만 그저 같은 공간에 함께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다온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서울에서는 단 한순간도 느껴보지 못했던 순수한 생명체와의 교감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다온은 커다란 바위에 걸터앉아 수첩에 끄적여 두었던 자신의 미완성시를 나지막이 소리내어 읽고 있었습니다. 사랑이란 무엇인가? 보이지 않는 너의 마음을 나는 어떻게 활자로 붙잡아야 하는가 하며 한탄 섞인 독백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어느새 하얀 여우가 그의 바로 앞, 손이 닿을 듯한 거리까지 다가와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그의 시를 이해라도 하는 것처럼 다소곳이 앉아 조용히 눈을 감고 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다오는 순간 말을 멈췄습니다. 자신의 시를 들어주는 최초의 독자가 사람이 아닌 한 마리의 여우라니. 기가 막히면서도 왠지 모르게 가슴 벅찬 기분이었습니다. 그는 헛기침을 한 번 하고는 이번에는 정말로 여우를 향해 자신의 가장 진솔한 목소리로 시를 읽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파도 소리에 실려 흩어졌고 여우는 마지막 구절이 끝날 때까지 미동도 없이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시 낭송이 끝나자 여우는 감았던 눈을 천천히 떴습니다. 그리고는 다온을 한번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미련 없이 몸을 돌려 숲속으로 훌쩍 사라져 버렸습니다. 마치 연극이 끝난 후 퇴장하는 배우처럼 그 움직임에는 기묘한 품위가 느껴졌습니다. 다온은 여우가 사라진 자리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여우가 앉아있던 바로 그 자리에 무언가 반짝이는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가 다가가 확인해보자 그것은 초승달 모양의 낡은 펜던트였습니다. 검게 변색되고 군데군데 흠집이 나 있었지만 달빛을 섬세하게 조각해 놓은 모양새는 예사 물건이 아님을 짐작하게 했습니다. 목걸이 줄은 끊어져 있었고 아마도 여우가 목에 걸고 있다가 떨어진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동물이 이런 펜던트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단 말인가? 평범한 동물의 소지품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 사람의 손길이 닿은 아주 오래된 물건이었습니다. 다온은 펜던트를 집어 들었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과 함께 이 펜던트에 아주 깊고 슬픈 사연이 담겨 있을 것만 같은 강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이 하얀 여우는 대체 정체가 무엇일까? 그리고 이 펜던트는 또 무엇이란 말인가? 다온의 머릿속은 온통 의문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이 기묘한 동행을 그저 우연으로 넘길 수 없었습니다. 이 작은 해안마을 월령리에는 그리고 저 신비로운 하얀 여우에게는 자신이 알지 못하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의 열쇠는 바로 자신의 손안에 들린 이 초승달 펜던트일 것이었습니다. 다온은 펜던트를 소중하게 감싸쥐고 마을의 가장 오래된 어른인 촌장님을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의 기묘한 동행은 이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손안에 들린 초승달 펜던트는 기묘한 냉기를 품고 있었습니다. 낡고 검게 변색된 은의 감촉 너머로 수백 년은 좋게 되었을 법한 아득한 시간의 무게가 느껴지는 듯했죠. 시인 다온은 이 작은 물건이 결코 평범하지 않다는 것을, 그리고 이것이 자신을 둘러싼 기묘한 일들의 실마리를 풀어줄 열쇠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이 마을에서 가장 오래 살아왔고 월령리의 모든 역사를 알고 있을 단 한 사람,
바로 마을 촌장님을 찾아가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촌장님의 집은 마을 가장 안쪽, 커다란 팽나무가 그늘을 들이운 오래된 제주 전통 가옥이었습니다. 돌담으로 둘러싸인 아늑한 마당에는 잘 마른 옥수수와 이름 모를 약초들이 처마 밑에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고, 공기 중에는 짭조름한 바다 냄새와 구수한 흙냄새가 정겹게 섞여 있었습니다. 다온이 쭈뼛거리며 마당으로 들어서자 평상에 앉아 곰방대를 손질하던 백발의 촌장님이 굵은 목소리로 그를 맞았습니다. 미신가? 무대서 온 젊은 양반 같은데 무슨 일로 이 늙은이를 찾아왔는고? 촌장님은 얼굴에 깊게 팬 주름만큼이나 깊은 눈으로 다온을 찬찬히 뜯어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마치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듯 날카로우면서도 따뜻했습니다. 다온은 공손하게 허리를 숙여 인사하고 조심스럽게 본론을 꺼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촌장님. 며칠 전부터 이 마을에 잠시 머물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여쭤볼 것이 있어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다온은 주머니에서 초승달 펜던트를 꺼내 촌장님에게 내밀었습니다. 혹시 이 펜던트의 주인을 아시나요? 제가 얼마 전 해안가에서 우연히 만난 하얀 여우가 떨어뜨리고 간 것 같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평범한 물건 같지가 않아서요. 바로 그 순간 촌장님의 얼굴에서 평온하던 미소가 싹 가셨습니다. 그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동그랗게 커졌고 곰방대를 손질하던 쭈글쭈글한 손이 허공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그는 마치 아주 귀하고 성스러운 물건이라도 다루듯 떨리는 손으로 다온의 손에 들린 펜던트를 받아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펜던트만 뚫어져라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침묵이 너무나도 무거워서 다온은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한참의 침묵 끝에 촌장님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전과 달리 경외감과 놀라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것은 월령의 증표가 틀림없네. 세상에 이게 아직도 이 땅에 남아있었단 말인가. 촌장님은 펜던트를 소중하게 감싸 쥐고는 다온을 다시 한번 찬찬히 뜯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닌 무언가 운명적인 존재를 마주한 듯한 경이로운 눈빛이었습니다. 자네 그 아이를 만났는가? 이 월령리 마을을 아주 오래전부터 지켜온다는 전설 속의 수호령을. 촌장님의 입에서 나온 수호령이라는 단어에 다온의 머릿속은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는 그저 유난히 털이 하얗고 신비로운 분위기를 가진 야생동물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수호령이라니. 마치 옛날 이야기 속에서나 나올 법한 단어였습니다. 수호령이요. 촌장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만난 건 그저 평범한 여우가 아니었단 말인가요? 혹시 이 마을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라도 있는 겁니까? 다온의 다급한 물음에 촌장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는 평상 옆자리를 손으로 툭툭 치며 다온에게 앉으라는 눈짓을 했습니다. 그는 곰방대에 새로 담뱃잎을 채워넣고 불을 붙여 깊게 한 모금 빨아들였습니다. 하얀 연기가 그의 주름진 얼굴 주위로 몽환적으로 피어올랐다가 제주의 바람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이야기를 하려면 아주 먼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야 하네. 이 마을이 지금의 모습을 갖추기도 전 아주 아득한 태고적의 이야기지. 촌장님의 목소리는 이제 한 마을의 원로가 아닌 오래된 전설을 전하는 이야기꾼의 그것처럼 장엄하고 신비롭게 변해 있었습니다. 자네도 알다시피 이 월령리라는 이름은 달의 영혼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네. 그 이름이 괜히 붙은 게 아니야. 아주 먼 옛날 이 마을에는 달에서 떨어진 아이가 하나 살고 있었다고 전해지지. 그 아이의 이름이 바로 월령이었어. 달에서 온 아이라니. 다온은 촌장님의 이야기가 점점 더 믿기 힘들어졌지만 그의 진지한 표정과 목소리는 이야기에 계속해서 귀를 기울이게 만드는 힘이 있었습니다.
원령은 무대 아이들과는 많이 달랐다고 하네. 피부는 달빛처럼 창백했고 머리카락은 은빛으로 빛났으며 사람들과 어울리기보다는 늘 혼자서 바다와 별을 보며 시간을 보냈지. 마을 사람들은 그런 원령을 처음에는 두려워하고 멀리했어. 하지만 마을에 큰 가뭄이 들어 모든 것이 말라 죽어갈 때 원령이 밤새 기도를 올리자 다음날 단비가 내렸고 거센 풍랑이 덮쳐 어선들이 모두 부서질 위기에 처했을 때 그녀가 노래를 부르자 파도가 잠잠해졌다고 하네. 그때부터 마을 사람들은 원령이 마을을 지켜주는 신비한 힘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그녀를 귀하게 여기기 시작했지. 촌장님의 이야기는 한편의 서사시처럼 흘러갔습니다. 다오는 자신도 모르게 이야기에 깊이 몰입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그리 길지 않았어. 어느 날 무대서 외지인 청년 하나가 이 마을로 흘러 들어왔지. 그는 원령의 아름다운 모습과 신비로운 능력에 대해 듣고는 의도적으로 그녀에게 접근했어. 늘 혼자였던 원령은 처음으로 자신에게 다정하게 말을 걸어주고 함께 웃어주는 그 청년에게 쉽게 마음을 열고 말았지. 두 사람은 깊은 사랑에 빠졌지만 사실 청년의 마음속에는 시커먼 욕심이 자리하고 있었어. 그는 원령의 신비한 힘을 자신이 차지하고 싶어 했지. 촌장님의 목소리가 안타까움에 잠겼습니다. 청년은 원령을 속여 그녀의 힘의 원천이 바로 그녀가 목에 걸고 있는 초승달 모양의 펜던트라는 사실을 알아냈어. 그리고는 어느 달이 뜨지 않는 금음날 밤 원령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척하며 그녀의 목에서 펜던트를 빼앗아 달아나려 했지.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토록 끔찍한 배신을 당한 원령은 너무나도 깊은 상처를 받았어. 그녀의 슬픔과 분노는 하늘을 울렸고 그 순간 그녀의 몸은 새하얀 여우로 변해 비명을 지르며 칠흑 같은 숲속으로 사라져 버렸다고 하네. 다오는 가슴이 아파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순수했던 한 존재의 믿음이 어떻게 짓밟혔는지 그 깊은 절망감이 전해져 오는 듯 했습니다. 그럼 그 펜던트는 어떻게 된 건가요? 청년은 결국 펜던트를 차지하지 못했어. 여우로 변한 원령이 마지막 힘을 다해 펜던트를 빼앗아 깊은 동굴 속에 숨겨두었거든.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의 무관심이 원령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죄책감에 뒤늦게 후회하며 청년을 내쫓았지. 촌장님은 곰방대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말을 맺었습니다. 그 후로 사람들에게 배신당했지만 원령은 차마 이 마을을 떠나지 못하고 하얀 여우의 모습으로 이 원령리를 지키는 수호령이 되었다고 전해지네. 그녀는 오직 상처받고 외로운 순수한 영혼을 가진 사람에게만 모습을 드러내고 정말로 마음을 열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아주 가끔 자신이 잃어버린 그 슬픈 사랑의 증표인 펜던트를 보여준다고 하지. 자네가 바로 그 선택을 받은 걸세? 원령이 1000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을 연 무대 사람이 된 게야. 촌장님의 마지막 말은 다운의 머리를 강하게 내리쳤습니다. 자신이 만난 그 하얀 여우가 바로 슬픈 전설의 주인공인 수호령 원령이었다니. 그리고 이 펜던트가 바로 그 증표였다니.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그는 이제 이 기묘한 사건의 단순한 목격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1000년의 세월을 뛰어넘은 거대한 전설의 한가운데로 초대받은 것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청하신 대로 앞선 이야기와 자연스럽게 연결하며 일부의 핵심적인 판타지 요소를 풀어내는 논점 3. 원령리 마을의 전설 부분을 촌장의 입을 빌려 한 편의 서사시처럼 장엄하고 애틋하게 풀어내겠습니다. 약 4000자 분량의 연속된 이야기 원고입니다. 자네가 바로 그 선택을 받은 걸세? 원령이 1000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을 연 무대 사람이 된 게야. 촌장님의 마지막 말은 고요한 오후의 공기 속에 묵직한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시인 다오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그저 손바닥 위에 놓인 검게 변색된 초승달 펜던트만 멍하니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자신이 만났던 그 순수한 호기심의 눈동자를 가진 하얀 여우가
실은 천년의 상처와 기다림을 품고 살아온 마을의 수호령이었다니. 그리고 이 작은 펜던트가 바로 그 슬픈 역사의 증표라니. 이성적으로는 도저히 믿기 힘든 이야기였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촌장님의 모든 말을 남김없이 믿고 싶어졌습니다. 그의 심장이 거세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놀라움이나 혼란스러움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시인으로서, 이야기꾼으로서 메말라 있던 그의 영혼이 아주 오랜만에 만난 거대하고 매혹적인 서사 앞에서 격렬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 전설의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고 싶어졌습니다. 다오는 고개를 들어 곰방대를 깊게 빨아들이고 있는 촌장님을 바라보며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촌장님, 조금 더 자세히 들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 달의 아이, 월령에 대한 이야기를요. 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모든 것이 궁금합니다. 촌장님은 다온의 반짝이는 눈빛 속에서 단순한 호기심이 아닌 이야기에 대한 진정한 갈망을 읽었습니다. 그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며 마치 오래된 책의 다음 장을 넘기듯 다시 한번 나지막하고 장엄한 목소리로 전설의 깊은 곳으로 노를 젓기 시작했습니다. 이야기를 하려면 아주 먼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야 하네. 이 월령리 마을이 지금의 모습을 갖추기도 전 제주섬 전체가 태고의 신비를 간직하고 있던 아주 아득한 시절의 이야기지. 촌장님의 목소리는 이제 한 마을의 원로가 아닌 오래된 전설을 전하는 이야기꾼의 그것처럼 장엄하고 신비롭게 변해 있었습니다. 그때 이 마을에는 하늘에서 뚝 떨어진 듯한 아이가 하나 살고 있었다고 전해지네. 언제 어디서 태어났는지 아는 이가 아무도 없었지. 그저 어느 보름달이 유난히 밝던 밤, 마을 앞바닷가 바위 위에서 하얀 옷을 입은 갓난아이가 발견되었다고 해 사람들은 아이의 피부가 달빛처럼 창백하고 머리카락은 은빛으로 빛났으며 우는 소리마저 맑은 옥구슬이 구르는 듯 했다고 말했지. 마을 사람들은 아이를 달의 영혼이라는 뜻의 월령이라 부르며 하늘이 내린 신성한 존재라 여겨 함께 키우기 시작했어. 하지만 월령은 무대 아이들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그녀는 사람들과 어울려 웃고 떠들기보다는 늘 혼자서 바다와 별과 바람과 대화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때로는 선인장 군락에 앉아 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는 노래를 흥얼거렸고 때로는 칠흑 같은 밤에 홀로 바닷가에 나가 파도와 속삭이곤 했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런 월령의 기이한 모습을 처음에는 신기하게 여겼지만 점차 두려워하며 그녀를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아이는 우리와 다른 존재다라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긴 것이었죠. 하지만 월령은 마을 사람들의 그런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방식으로 마을을 지켜주었어. 몇 해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아 모든 밭이 갈라지고 사람들이 굶주림에 허덕일 때 월령이 밤새 팽나무 아래에서 기도를 올리자 다음날 기적처럼 단비가 내렸다고 하네. 또 집채만 한 파도가 마을을 덮쳐 모든 배가 부서지고 사람들이 목숨을 잃을 위기에 처했을 때 그녀가 해안가에 서서 맑은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자 성난 파도가 거짓말처럼 잠잠해졌다고도 하지. 그때부터 마을 사람들은 월령이 마을을 지켜주는 신비한 힘을 가진 수호신 같은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월령을 두려워하거나 피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귀한 음식이 생기면 가장 먼저 그녀에게 가져다주고 그녀가 불편하지 않도록 멀리서 묵묵히 지켜봐 주었죠. 월령 역시 그런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알았기에 늘 같은 자리에서 조용히 마을의 안녕을 기원했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의 평화로운 세월이 흘렀네. 하지만 운명은 늘 그렇듯 가장 행복한 순간에 비극의 씨앗을 뿌리는 법이지. 어느 날 무대서 수려한 외모의 젊은 청년 하나가 이 마을로 흘러 들어왔어. 그는 자신이 장사꾼이라 소개하며 제주의 희귀한 물건들을 찾아다닌다고 했지. 청년은 우연히 월령의 신비로운 모습과 그녀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는 월령의 아름다운 모습에 반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순수한 사랑보다 더 큰
그녀의 신비한 힘에 대한 탐욕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의도적으로 원령에게 접근했습니다. 늘 혼자였던 원령은 처음으로 자신에게 다정하게 말을 걸어주고 무대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들려주며 함께 웃어주는 그 청년에게 쉽게 마음을 열고 말았습니다. 두 사람은 누가 보아도 아름다운 연인이었고 곧 깊은 사랑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청년의 마음은 온통 다른 곳에 있었지. 그는 원령을 속여 그녀의 모든 신비한 힘의 원천이 바로 그녀가 태어날 때부터 목에 걸고 있었다는 이 초승달 모양의 펜던트라는 사실을 알아냈어. 그리고는 아주 치밀하고 잔인한 계획을 세웠지. 촌장님의 목소리가 안타까움과 분노로 낮게 잠겼습니다. 달빛마저 완전히 사라진 금음날 밤이었어. 청년은 원령을 가장 깊고 어두운 숲속으로 유인했지. 그리고는 영원한 사랑을 맹세하는 척하며 그녀를 끌어안고 그녀의 목에서 펜던트를 빼앗아 달아나려 했어.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토록 끔찍하고 이기적인 배신을 당한 순간 원령의 순수했던 영혼은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지. 그녀의 슬픔과 분노, 그리고 배신감은 하늘을 울렸고 온 세상을 뒤흔드는 듯한 비명과 함께 그녀의 몸은 점차 작아지며 새하얀 털을 가진 여우의 모습으로 변해버렸다고 하네. 그리고는 칠흑 같은 숲속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지. 다오는 가슴이 저며오는 듯한 아픔을 느꼈습니다. 순수했던 한 존재의 믿음이 한 인간의 탐욕에 의해 어떻게 무참히 짓밟혔는지 그 깊고 차가운 절망감이 시간을 뛰어넘어 고스란히 전해져 오는 듯 했습니다. 그럼 그 펜던트는 어떻게 된 건가요? 그 청년이 가져갔나요? 아니. 청년은 결국 펜던트를 차지하지 못했어. 여우로 변한 원령이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청년을 공격하고 펜던트를 빼앗아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깊은 동굴 속에 숨겨두었거든. 그리고 모든 사실을 알게 된 마을 사람들은 분노하여 청년을 잡아 죽이려 했지만 그는 이미 멀리 도망친 뒤였지. 사람들은 뒤늦게 자신들의 무관심과 어리석음이 원령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죄책감에 시달리며 후회했지만 이미 쏟아진 물이었어. 촌장님은 곰방대 재를 털어내며 길고 긴 한숨과 함께 말을 맺었습니다. 그 후로 인간에게 깊은 상처를 받았지만 원령은 차마 자신이 사랑했던 이 마을을 떠나지 못하고 하얀 여우의 모습으로 이 원령리를 지키는 보이지 않는 수호령이 되었다고 전해지네. 그녀는 더 이상 사람들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지만 아주 가끔 상처받고 외로운 영혼을 가진 순수한 이가 마을을 찾아오면 옛 생각에 저도 모르게 모습을 드러내곤 한다고 하지. 그리고 정말로 그 사람에게 마음을 열었다고 생각하면 아주 조심스럽게 자신이 잃어버린 그 슬픈 사랑의 증표인 펜던트를 보여주며 자신의 존재를 알린다고 해. 촌장님은 이야기를 마치고 다온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자네가 바로 그 선택을 받은 걸세? 원령이 천년의 침묵을 깨고 처음으로 마음을 연 무대 사람이 된 게야. 이 늙은이도 평생을 이 마을에서 살았지만 원령의 펜던트를 직접 본 것은 오늘이 처음일세. 자네는 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그 아이의 다친 마음을 열게 한 것인가? 촌장님의 마지막 말은 이제 다온에게 무거운 책임감과 운명적인 사명감을 동시에 안겨주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제 천년의 슬픈 전설 속에 원령의 닫힌 마음을 열어줄 유일한 열쇠로 선택받은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촌장님이 들려준 길고 긴 전설은 저물어가는 제주의 햇살과 함께 다온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손안의 펜던트를 단순한 낡은 조각으로 볼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한 존재의 천년에 걸친 슬픔과 외로움, 그리고 배신당한 사랑의 상처가 응축된 결정체였습니다. 자신이 만났던 그 아름다운 하얀 여우가 바로 비극의 주인공인 원령이라니. 다온은 가슴 한쪽이 아릿하게 저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촌장님께 깊이 허리를 숙여 감사를 표하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민박집을 향해 돌아왔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원령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죠. 순수한 호기심으로 자신을 바라보던 그 샛노란 눈동자, 자신의 시를 묵묵히 들어주던 고요한 모습, 그리고 이 펜던트를 남기고 호련히 사라지던 그 기품 있는 몸짓까지. 모든 것이 하나하나 다시 떠오르며 그녀의 슬픈 운명과 겹쳐졌습니다. 왜 나였을까? 왜 원령은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선택한 걸까? 어쩌면 그녀 역시 자신처럼 외로웠기 때문은 아닐까?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그녀가 자신과 같은 상처를 가진 영혼을 알아보고 동질감을 느낀 것은 아닐까? 다오는 시인이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타인의 감정에 민감했고 말 없는 존재들의 슬픔을 읽어내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원령은 다온이 자신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민박집방으로 돌아와서도 한참 동안 손안의 펜던트만 만지작거렸습니다. 펜던트를 보고 있자니 꽉 막혀있던 시의 마지막 구절이 어렴풋이 떠오를 것도 같았습니다. 사랑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어쩌면 이 펜던트처럼 가장 찬란한 순간에 가장 깊은 상처를 남기는 지독한 역설일지도 모른다고. 생각에 잠겨있던 다오는 문득 손안의 감촉이 이상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분명히 손에 쥐고 있던 펜던트의 차가운 금속 감촉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깜짝 놀라 손을 펴보자 그의 손바닥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촌장님 댁에서 돌아오는 길에 떨어뜨린 걸까? 아니면 방 어딘가에 흘린 걸까? 다오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으로 방 안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펜던트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감쪽같이 사라져 버린 것이었습니다. 다오는 허탈한 마음에 주저앉았습니다. 원령이 자신에게 보여준 유일한 신뢰의 증표를 이렇게 허무하게 잃어버리다니. 그는 스스로가 너무나도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마지막으로 여우를 만났던 해안가로 미친 듯이 달려갔습니다. 어느새 해는 완전히 저물고 하늘에는 푸른 땅거미가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그가 여우와 마지막으로 만났던 커다란 현무암 바위 주변을 몇 번이나 맴돌며 펜던트를 찾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펜던트는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돌아서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등 뒤에서 아주 익숙한 사락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다오는 심장이 멎는 듯한 기분으로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어김없이 하얀 여우 원령이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그녀는 이전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늘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던 그녀가 오늘은 다온의 바로 몇 걸음 앞까지 다가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눈빛. 이전의 순수한 호기심 대신 무언가를 결심한 듯한 깊고 의미심장한 빛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나를 따라올 준비가 되었나요? 하고 묻는 듯 했습니다. 여우는 다온을 한번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망설임 없이 몸을 돌려 해안가 절벽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일반 관광객들은 잘 찾지 않는 무성한 선인장 군락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는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다오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결심한 듯 여우의 뒤를 따랐습니다. 이번에는 놓치지 않겠다는 그녀가 이끄는 곳이 어디든 끝까지 가보겠다는 굳은 의지가 그의 발걸음에 실려 있었습니다. 여우는 마치 그곳의 지리를 훤히 꿰고 있다는 듯 뾰족한 선인장 가시들을 요리조리 피하며 막힘없이 나아갔습니다. 다오는 가시에 옷이 찢기고 팔이 긁히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필사적으로 그녀를 쫓았습니다. 한참을 들어갔을까 여우는 거대한 바위들로 둘러싸여 입구가 거의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동굴 앞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다오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 동굴의 입구, 마치 문패처럼
자신이 잃어버렸던 바로 그 초승달 펜던트가 낡은 칠렁쿨에 걸려 은은한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펜던트가 스스로 사라져 이곳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우는 동굴 입구에서 다온을 돌아보며 고갯짓으로 안을 가리켰습니다. 어서 들어오라는 명백한 초대였습니다. 다온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펜던트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펜던트에 닿는 순간 주변의 모든 소리가 멎고 시간이 멈추는 듯한 기묘한 감각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펜던트를 잡고 동굴 안으로 첫 발을 내딛는 순간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동굴 안은 그가 상상했던 어둡고 축축한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끝을 알 수 없는 광활한 숲이었습니다. 하지만 평범한 숲이 아니었죠. 숲의 모든 나무와 풀들은 옅은 은빛을 띠고 있었고 하늘에는 해와 달 대신 수천 수만 개의 별들이 보석처럼 박혀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공기 중에는 이름 모를 꽃들의 향기가 가득했고 귓가에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 같은 바람소리가 맴돌았습니다. 그곳은 바로 수호령 원령이 1000년 동안 숨어 살았던 또 다른 세계, 그녀만의 신비로운 공간이었습니다. 다온은 넋을 잃고 그 비현실적인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그의 앞에서 그를 이끌던 하얀 여우의 몸이 서서히 빛에 휩싸이기 시작했습니다. 눈을 제대로 뜰 수 없을 만큼 찬란한 은빛 속에서 여우의 형체는 점차 길고 가느다란 사람의 실루엣으로 변해갔습니다. 빛이 잦아들었을 때 그의 눈앞에는 한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달빛처럼 창백한 피부, 은처럼 빛나는 긴 머리카락, 그리고 밤하늘의 별을 모두 담은 듯 깊고 슬픈 눈동자. 그녀는 전설 속에서 막 걸어 나온 듯한 아름답고도 신비로운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달의 영혼, 원령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1000년의 기다림과 슬픔, 그리고 아주 작은 희망이 담긴 눈으로 다온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과연 다온은 그녀의 다친 마음을 열고 1000년의 슬픔을 위로해 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녀를 통해 자신의 마지막 시를 완성할 수 있을까요? 두 사람의 운명적인 만남은 이제 막 현실과 환상의 경계에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다온은 자신도 모르게 환상의 세계로 첫 발을 내디딥니다. 그의 눈앞에는 인간의 모습으로 변한 채 슬픈 눈으로 그를 바라보는 여인, 원령이 서 있습니다. 과연 다온은 그녀의 상처를 치유하고 자신의 마지막 시를 완성할 수 있을까요? 두 사람의 운명적인 만남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별꽃낭독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별빛처럼 남았기를. 한옥의 등불 아래 사랑과 비밀, 진실의 메아리가 울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여정을 함께해요. 별꽃낭독이 당신의 밤을 수놓겠습니다.